강의를 오늘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 말씀만 좀 먼저 드릴게요. 첫 번째는 제가 지난주에 비코 텍스트의 난해함, 모호함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걸 뭐 어느 언어로 번역해 놓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본 텍스트가 워낙 난해하고 모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강의를 통해서 가능한 한 좀 쉽게 풀어서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모호하다, 더 설명을 듣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시면 제가 강의 이후에 질의응답 시간을 꼭 마련을 해 놓을 테니까요. 그 시간에 질의응답을 자유롭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강의는 6번의 강의로 이제 비코의 텍스트를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고요. 선생님들께서 각자가 비코의 텍스트를 읽으시고 이 새로운 학문이라는 책을 읽으시고 각자가 나름대로 해석하고 이해하실 수 있도록 비코 사상의 맥락에 대해 설명드리는 강의입니다. 새로운 학문을 둘러싼 여러 가지 역사적, 철학적 그 맥락들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편사 서술이라는 맥락을 제가 2시간 동안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비코의 새로운 학문과 구원사의 해체인데요. 이 구원사란 바로 이따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그리스도교적 보편사 서술입니다. 이게 비코 사상의 굉장히 중요한 맥락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 강의를 수강하시는 어느 분께서 비코의 종교성, 그러니까 비코가 가톨릭이냐 이단이냐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 문제도 어느 단적으로 제가 대답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흔히 어느 사상가의 종교성을 우리가 판단할 때 한 가지 차원, 한 가지 기준만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시각으로 나눠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판단의 기준을 제가 좀 여기 나열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법률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사람이 과연 가톨릭이었는가 아니었는가? 그러니까 교회법에 따라서 세례를 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판별해 볼 수 있습니다.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본다면 비코는 가톨릭이었죠.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이탈리아의 모든 사람이 그랬듯 세례를 받았겠죠. 그 다음에 개인적인 신앙의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신앙은 법적으로 세례는 받았는데 실제로 가톨릭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가? 실제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의 문제인데요. 이것은 사실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비코의 머릿속으로 들어가 보지 않는 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상의 차원이 있습니다. 사상의 차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들어낸 이론 체계가 가톨릭의 교리에 부합하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우리가 또 판단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이런 여러 가지 판단의 기준이 있는데 사실 이 두 번째 문제는 말씀드렸듯이 판단하기가 우리가 굉장히 힘들고 많은 부분 추측에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이 세 번째는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깊이 들어가서 비코가 남겨놓은 텍스트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텍스트를 통해서 비코의 생각, 이론을 재구성하고 그것을 그리스도교 사상과 그리스도교 교리와 비교해 봄으로써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게 될 작업은 바로 이 세 번째 기준에서 비코의 사상이 과연 가톨릭이었는가 아닌가의 문제를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 시간에 질문을 주셨던 이 문제가요, 오늘날까지도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문제입니다. 약 이 논쟁이, 그러니까 비코는 가톨릭인가 아닌가, 이 논쟁이 약 100년 이상 지속되어 오고 있는데요. 결론이 나지 않은 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시작은 비코와 같은 나폴리 출신의 20세기 초에 이탈리아의 위대한 학자죠. 베네데토 크로체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베네데토 크로체가 1911년이 되면 잠바티스타 비코의 철학이라고 하는 굉장히 기념비적인 연구서를 출판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책이고요. 여기서 어떤 주장을 하냐면요. 크로체는 이 첫 번째 법률적 차원과 비코의 신앙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비코는 가톨릭이에요. 크로체가 볼 때. 그러나 비코의 이론 체계는 가톨릭에서 완전히 어긋나 있다라는 주장을 제기하게 되죠. 크로체가 이 주장을 내놓자마자
가톨릭 진영에 있는 학자들이 의해서 여러 편의 반박이 출판됩니다. 제 이름을 여기 나열해 놨는데요. 끼오케띠라든가 코르사노와 같은 이탈리아의 가톨릭 학자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비코는 신앙은 가톨릭이었고 그리고 그의 이론도 가톨릭의 교리를 수호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죠. 그래서 이 두 진영이 팽팽한 논쟁을 여러 명의 학자들이 여기 이후에 가담하게 되고 또 논의가 문헌학적, 역사학적, 철학적 논의들로 점점 확대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0년대, 40년대, 50년대가 되면 크로체의 입장은 그의 동료이자 제자이기도 했던 니콜린이라는 문헌학자에 의해 계승이 되고요. 그다음에 저 가톨릭 사상가, 가톨릭 학자들의 견해도 아메리오라는 또 다른 가톨릭 학자에 의해서 계승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니콜리니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요. 선생님들께서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새로운 학문 번역본을 펼쳐보시게 되면 단락마다 번호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이게 1000몇 번까지 있죠. 요 단락 번호를 매긴 것이 이제 니콜리니입니다. 니콜리니가 1725년부터 44년까지 출판된 비코의 텍스트를 정리하고 편집하면서 단락 번호를 매겨놨고요. 그래서 오늘날 세계의 모든 학자들은 비코의 텍스트를 인용할 때 쪽수를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책을 인용할 때는 쪽수를 표기하게 되는데 비코의 경우는 관례적으로 단락 번호를 니콜리니가 만들어 놓은 단락 번호를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강의 중에 인용하는 비코 텍스트의 출처도 전부 다 단락 번호로 여기에 표기를 해놓았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날까지도 어쨌든 이 두 진영 사이의 논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코 자신의 종교성이라는 이 거대한 논쟁과는 별개로 비코의 새로운 학문에서 제가 강의 시작하기 전에 비코의 새로운 학문의 가장 중요한 맥락 중에 하나가 보편사 서술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분과학문이 없던 시기에 비코는 이 새로운 학문이라는 책에서 굉장히 많은 과업들을 수행을 하죠.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보편사 서술입니다. 보편사라는 개념을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릴 텐데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전 인류의 역사를 한꺼번에 서술하는 겁니다. 이 새로운 학문이라는 책에. 이 보편사 서술의 관점에서 본다면 비코는 의심의 여지 없는 호교론자이다. 호교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톨릭 교리를 공격하는 이런 공격으로부터 가톨릭의 교리를 수호하기 위한 논리다. 논리체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보편사 서술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비코는 의심의 여지 없는 가톨릭 사상가이다. 가톨릭 호교론자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왔던 거죠. 이 논쟁과는 별개로. 그래서 이런 견해를 주도했던 학자들은 굉장히 유명한 이탈리아 학자들이 이제 주가 되었는데요. 이 고대사 전문가였던 모밀리아노와 그 뒤를 이은 파올로 로시가 되겠습니다. 제가 요 로시의 책을 하나 여기 이미지를 가져다 놨는데요. 다크 어비스 오브 타임이라는 이제 고전 중에 고전이 된 연구소죠. 이게 이제 영어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 수업에서 다루게 될 주제, 보편사 서술에 관한 것과 비코의 사상까지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수업을 들으시고요. 더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시다면 이 책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코의 보편사 서술에 대해서 우리 얘기하기에 앞서서 과연 보편사란 무엇이었는가부터 좀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보편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인류의 역사를 모두 한 번에 서술하려는 시도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 전 인류의 역사를 하나의 틀, 하나의 법칙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를 의미합니다. 이게 보편사가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세계사 서술과 다른 점이죠. 전 세계 역사를 하나의 틀, 하나의 원리, 하나의 법칙으로 묶어내고 있다는 점이죠. 이 최초의 유럽을 기준으로 할 때 최초의 보편사 서술은 그리스도교 세계에서 탄생했습니다. 그리스도교 이전에 예를 들면 그리스 역사가들은요.
그리스 역사가들도 자신들이 알고 있는 모든 세계의 역사를 다 썼죠. 예를 들면 헤로도토스 같은 경우가 그렇잖아요. 자기가 전 세계를 여행하고 자기가 보고 들은 걸 다 자신의 역사라는 책에 써놨는데요. 이걸 보편사라 부를 수 없는 이유는 하나의 법칙, 하나의 이 틀이 부재합니다. 헤로도토스에게서는. 그리스도교 이전에 히브리 민족의 역사 소설 한번 생각해 볼까요? 히브리 민족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죠. 히브리 민족이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관계 맺은 이웃 민족들의 역사만을 기술하고 있죠. 히브리 민족의 지역사는 사실 히브리 민족의 역사 서술은 사실 보편사라기보다는 지역사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초의 보편사는 하나의 틀로 전 인류를 묶어내는 최초의 보편사는 가톨릭 교부들에 의해 시작되었다라는 것인데요. 이것과 관련된 스페인 역사 철학자 페라테르 모라의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설명을 잘 해놔가지고요. 가톨릭 교부들에 의해 성립된 구원사가 이제 그리스도교적 보편사죠. 와 함께 보편사의 전통이 시작된다. 교부들의 역사 소설은 다양한 시대와 다양한 민족들을 하나의 통일된 틀 안에서 이해하려는 시도였다. 이렇게 쓰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교적 보편사를 우리가 흔히 구원사, 히스토리아 살루티스라고 하죠. 라틴어로.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라는 뜻입니다. 구원사라고 하는데요. 자, 구원사란 무엇인가? 가톨릭 교부들은요, 인류의 역사를 신학적인 개념을 통해서 이해했습니다. 타락한 인류의 구원이라고 하는 가톨릭 신학을 통해서 인간의 역사를 바라봤어요. 이 타락한 인류의 구원이라는 신학적 개념은 당연히 성서에 근거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들이 이해한 인류의 역사를 제가 요 표로 한번 여기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역사는 시작이 분명하죠. 천지가 창조될 때 인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신이 천지를 창조하면서 최초의 인간 아담을 창조한 그 시점이 역사의 시작이죠. 그 이전의 역사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아담이 원죄를 짓고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원죄가 전 인류에게 전가가 되죠. 그래서 이 죄지은 인류를 인류에게 구원의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도래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도래해서 원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게 되죠. 자, 재미있는 것은 지금 제가 설명드린 여기까지가 일어난 일이에요. 이 교부들이 볼 때, 교부들의 시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이후에는 미래잖아요. 미래.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잖아요. 근데 이 가톨릭 교부들은 오늘날 우리가 역사라고 하면 과거의 사실들만은 가르치잖아요. 근데 교부들에게 있어서 역사란 이 미래까지 포함하는 개념이었습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이 얘기가.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재림합니다.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최후의 심판과 인류의 구원이 일어나죠. 여기서 인류의 역사는 끝나게 됩니다. 종착점이 분명하죠. 이 이후의 역사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볼 때 역사란 한정된 시간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요. 인류의 역사란. 천지창조 이전의 역사 존재하지 않죠. 최후의 심판과 인류의 구원 이후의 역사 역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이 구원사의 특징을 사학사 개론서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먼저 보편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 신의 계획 안에서 어떤 민족도 어떤 개인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이건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보편적입니다. 그 다음에 단선적이에요. 역사의 길이 정해져 있어요. 다른 경로가 없습니다.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는. 그 다음에 목적론적이에요. 역사의 종착점이 분명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 인류가 동일한 속도로 최후의 심판과 인류의 구원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는 거죠. 이들이 보았을 때는. 이게 바로 최초의 보편사 서술인 그리스도교적인 구원사였다라는 겁니다. 구원사 서술은요, 호교론적 연대기로부터 시작됩니다. 호교론적 연대기란 무엇이냐? 우리 그리스도교가 처음 유럽에 전파되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로마 시기에 그리스도교가 처음으로 전파가 되죠. 저 동방에서.
근데 로마는 선생님들 잘 아시다시피 다신교 제국이었죠. 모든 신이 믿어지는 곳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로마의 황제가 세상을 떠나면 황제마저도 신으로 이제 숭배되는 모든 신이 허용되는 다신교 제국이었는데요. 여기에 이제 수많은 종교들이 공존하고 있었겠죠, 로마에는. 거기 그리스도교라는 외래 종교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때 이 교부들은, 이때 활동했던 사람들이 교부들이죠. 이때 이제 가톨릭 교리의 기초를 닦은 사람들인데요. 이 교부들의 앞에 놓여 있던 지상 과제는 무엇이었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수많은 종교들보다, 이 많은 다신교들이죠. 이 다신교들보다 유대 그리스도교 전통이 우월하다는 걸 입증함으로써 목적은 뭐예요? 그리스도교의 교세를 크게 확장하는 것, 로마 제국 내에서. 이게 이들 앞에 놓여있던 지상 과제였다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바로 호교론적 연대기가 탄생합니다. 그 호교론적 연대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쓴 논문에서 하나 발췌를 해왔는데요. 한번 읽으면서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구원사의 성립과 발전은 로마 시기에 그리스도교 세계와 다신교 세계의 문화적 투쟁이라는 역사적 맥락과 깊은 연관이 있다. 가톨릭 교부들은 이 그리스 로마 전통에 대해서 유대 그리스도교 전통이 더 오래되고 더 우월한 것임을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었고, 이걸 위해서 어떤 연대기를 만들어내느냐? 구약의 진술을 토대로 재구성된, 구약에 보면 이제 히브리 민족의 역사서죠, 구약이. 이것이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방대한 다신교 세계의 역사를 이 히브리 민족의 역사라는 틀 안에 끼워 맞추는 겁니다. 이게 바로 호교론적 연대기예요. 근데 히브리 민족이 살았던 곳은 아주 작은 지리적 범위죠. 고대 세계에서. 다신교 세계는 굉장히 방대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끼워 맞추려다 보면 맞지 않는 사실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연대기에. 어떻게 했을까요? 생략하거나 삭제하거나 아니면 내용을 왜곡시켜서 끼워 맞췄던 거죠. 이렇게 탄생합니다. 사례를 하나 보여드려 볼게요. 그래서 이리하여 방대한 다신교 세계의 모든 역사적 사건과 신학 속 인물들이 바로 성사, 구약의 성서에 기반한 역사라는 뜻입니다. 성사, 성스러운 역사. 혹시 다른 선생님들은 신성사, 성스러운 역사, 신성한 역사 여러 가지 용어로 번역되는데요. 이 성사의 틀 안에 다 편입이 된 거죠. 자,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3세기, 로마식이죠. 3세기의 교부였던 에우세비우스가 만들어낸 연대기의 사본입니다. 전형적인 호교론적 연대기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당시 이제 고대 세계의 많은 민족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 시키온이라는 그리스 민족의 연대기고요. 그다음에 여기 히브리 민족들, 그다음에 이집트인들, 등등, 아테네인들 등등. 이 수많은 이 여러 민족들에게서 일어난 수많은 사건들이 여기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기록, 연대기에 맞게 편년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은 과연 여기 나열된 이 사건들이 천지가 창조된 지 몇 년이 지나서 일어난 일인가에 대해서 숫자로 이제 표기를 해놓고 있는데요. 기준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이 히브리 민족의 역사는 구약에 나온 사건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 연대기 역시 구약에 맞춰져 있죠. 그리고 나머지 다신교 세계는 이 틀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맞지 않는 것은 다 여기서 빠져버렸겠죠. 이게 전형적인 호교론적 연대기입니다. 이 에우세비우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에우세비우스의 연대기는 라틴어로 번역되어서 중세 내내 유럽에서 적어도 15세기까지 반박할 수 없는 하나의 진리로서 받아들여지게 되죠. 제가 적어도 15세기까지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17세기, 18세기까지도 사용됩니다. 3세기에 만들어진 연대기가. 우리의 주인공 비코의 사례를 볼까요? 새로운 학문이라는 책을 펼쳐보시면 새로운 학문 서두에 연표가 하나 나오죠. 제가 이제 번역되지 않은 이탈리아 원본에 있는 연대기를 가져왔는데요. 선생님들께서 번역본의 연표를 찾아보시면 이제 이 내용이 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구조를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에우세비우스의 연대기와 굉장히 유사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기 히브리 민족, 칼데아인들, 뭐 스키타이, 이집트, 그리스, 로마인들의 역사가 고대 세계의 다양한 민족의 역사가 나열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그 각 민족에게서 일어나는 역사적 사건들이 다 기술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안니델 몬도라는 이게 천지가 창조된 뒤로 몇 년이 지나서 일어난 일인가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죠. 자, 이 구조만 보겠습니다. 가장 왼쪽에 히브리 민족의 역사적 사건이 있고요. 이 기둥에는 무엇이 나와 있느냐? 대홍수. 그러니까 역사는 대홍수로부터 시작하죠. 아브라함의 소명, 모세가 십계를 받은 사건, 전부 다 구약에 묘사된 사건이죠. 히브리 민족을 가장 왼쪽에 배치한 이유가 있겠죠. 여기가 기준입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이 방대한 다신교 세계 역사를 다 끼워 맞추려는. 그러니까 비코의 연표가 바로 전형적인 후교론적 연대기를 따르고 있다. 3세기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연표는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저희 들여다보기로 하고요. 이제 구원사라는 그리스도교조의 보편사는 처음에 호교론적 연대기로부터 시작이 되고 이 연대기를 만들었던 것이 아프리카누스, 에우세비우스라는 교부들이고요. 거기에 선생님들 잘 아시는 너무 유명한 신국론의 저자 아우구스티누스라든가 그의 동료이자 제자였던 오르시우스 같은 교부들이 그러니까 이 연대기가 뼈라면 여기다가 살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나레이션을 더한 거죠. 그래서 이야기식으로 그리스도교조 구원사가 이야기식 구원사가 탄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주목할 만한 점은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연대기에 살을 붙일 때 이 모든 사건들은 전부 다 신의 계획 속에 들어간다. 신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최초로 역사에 인간의 역사에 신의 섭리라는 개념을 끼워 넣은 인물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리스도교적 보편사가 만들어지는데 이 구원사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성서를 기준으로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시공간적으로 제한된 범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적 범위는 어떻게 되냐면, 먼저 공간적 범위는 어떻게 되냐면, 성서에 나온 민족들, 성서가 전 세계 모든 민족을 다루는 책이 아니잖아요. 그죠? 중국 빠져 있죠. 중앙아시아 이북은 다 빠져 있죠. 아프리카 남부도 빠져 있죠. 지중해 세계만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이 성서에 기반한 역사 소설은 당연히 모든 인류의 역사는 한정된 지리적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성서에 언급된 민족들과 그리고 이후에 좀 덧붙여지기는 했는데요. 이후에 유럽으로 그리스도교가 전파되면서 성서에 등장하지 않는 유럽의 그리스도교 세계가 여기 더해지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인류 역사의 지리적 범위였습니다. 이 지리적 범위 바깥에 있는 역사는 성서 무오류설에 입각해서 상상할 수 없는 역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시간적 범위는요, 천지창조의 연대죠.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천지창조가 일어나기 이전에 인류의 역사는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천지창조가 언제 일어났을까요? 이거를 계산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계산해내냐면요. 성서에 보시면은 가계도가 족보가 등장해요. 예를 들면 노아는 몇 살까지 살았고 뭐 노아의 아들을 누구는 몇 살까지 살았고 이런 얘기들이 등장하죠. 구약에. 신약 성서 중에요. 마테오복음과 루카복음에는 그 첫 단락이 예수의 족보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의 아버지 누구, 그 아버지 누구 몇 살까지 살았고 그 아버지는 누구 또 몇 살까지 살았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중세 내내 연대기 작가들이 이 수명을 다 더하고 빼고 계산해가지고 천지창조는 몇 년도다라는 것을 밝혀낸 거예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천지가 창조된 후 몇 년이 지나서 일어난 일인가를 우리가 편견할 수 있었던 거죠. 이 당시 역사가들이. 그래서 뭐 성서의 판본이 사실 여러 가지잖아요. 판본에 따라서 혹은 어떤 계산 방법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요. 대략 4400년경으로 기원전 4400년경으로 천지창조가 일어났다. 이렇게 이해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요거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이런 시공간적으로 제한된 범위를 갖는 구원사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쳤냐면요. 여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명한 이탈리아의 역사가인
리쿠페라티가 쓴 책에 나오는 한 구절인데요. 성서의 역사는 진리의 역사였어요. 이게 무조건 진리예요. 성서에 나온 건. 증명할 필요가 없는 무조건적인 참인 명제. 이거를 라틴어로 아우토리타스라고 하죠. 이런 거였는데요. 그것은 신학뿐만 아니라 철학의 모든 영역.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제 분과학문이 생기기 이전이니까 철학의 모든 영역이라고 하면 모든 학문체계의 대전제였다라는 뜻이에요. 이 성사가. 그리고 우주론,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인류학의 배아였다. 인류학이라는 학문이 유럽인들이 비유럽 세계와 광범위하게 접촉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에 대한 연구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면서 인류학이 태어나죠. 그래서 이게 최초로 19세기에 이르러서 최초로의 하나의 분과학문으로 성립이 되는데요. 인류학이라는 분과학문이 태어나기 이전 시기니까 이건. 그래서 아직 태어나지 않은 배아라는 재밌는 표현을 썼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풀어보자면 이 성사가 유럽인들이 유럽 바깥의 세계의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까지도 성사가 규정하고 있었다.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유럽인들의 사고 방식이 다 이 시공간적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언제까지냐 그것이. 그러니까 여러 세기 동안 그러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언제까지냐? 비코의 시기까지죠. 비코가 새로운 학문에 재구성해 놓은 이 연표가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구원사의 시공간적 범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나요? 이 시기까지 그랬던 겁니다. 이 바깥의 역사를 상상할 수 없었어요, 유럽인들은. 물론 이 중간에 비코의 시기까지 오는 중간에 역사 서술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죠. 특히 이제 르네상스 시기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는데요. 르네상스 시기에 그 성서 이외에 다른 고대 텍스트들 있죠. 특히 그리스 로마의 고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언어 문헌학적 비평이 발달합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로렌초 발라 같은 경우가 있었죠. 콘스탄티누스 기증장이라는 교회의 세속적 권한을 뒷받침하는 법적인 문서가 위조된 거다라는 걸 밝혀낸 로렌초 발레의 언어 문헌학적 비평. 이건 뭘 보여줬냐면 교회에서 만들어낸 문서들이 전부 다 사실은 아니구나. 이걸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정치사의 자율성에 대한 강조. 정치는 종교나 도덕과 상관없이 돌아간다는 것을 보여준 사람들이 있었죠. 마키아벨리 대표적으로. 이런 시도들이 있었고, 이게 역사 서술에 어느 일정 정도의 변화를 야기하는데, 제가 단언컨대 적어도 17세기 말 비코 직전까지 이 구원사의 틀은 한 번도 부정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례를. 르네상스 시기에 생산된 문헌을 제가 번역해가지고 가져왔는데요. 그러니까 15세기 피렌체의 유명한 인문주의자 마네띠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문주의자들은 전부 다 이제 경제적으로 후원해주는 사람이 있어야죠. 이 마네띠를 후원하던 사람은 이제 베스파시아노라고 하는 서적상이었는데요. 이 둘이 수많은 편지들을 이제 주고받으면서 의견을 교환하는데요. 우리 인문주의자들이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선생님들 잘 아시겠지만 고대 그리스 로마의 문화를 막 예찬하고 숭배하고 이런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제 자기 후원자 베스파시아노에게 고대 그리스의 시인이었던 호메로스가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었는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예찬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베스파시아노가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마네띠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호메로스가 오래된 인물입니까? 더 고대의 인물입니까? 성서에 나오는 모세가 더 고대의 인물입니까? 그러니까 고대 예찬 풍조가 성행하던 르네상스 시기에는 더 오래된 고대를 살았던 사람일수록 더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질문을 바꿔보면, 베스파시아노의 질문을 바꿔보면 호메로스가 그렇게 위대하다고 하는데 그럼 성서에 나오는 모세보다 위대하다는 얘기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마네띠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마네띠의 대답이었어요. 이 고대를 예찬하던 마네띠조차도, 고대 그리스와 로마를 예찬하던 인문주의자들조차도 성서의 틀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 마네띠가 베스파시아노에게 보냈던 답장을 제가 여기 써놨는데요. 모세가 호메로스보다 시기적으로 훨씬 앞선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모세가 훨씬 더 오래된 인물이다. 모세가 더 위대하다. 왜? 왜가 중요해요. 그 근거는 뭐냐? 교부 에우세비우스가 창세기를 토대로 계산한
이 연대기에 따르면. 저희가 조금 아까 본 것이 바로 에우세비우스의 연대기잖아요. 그 연대기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모세가 더 오래되었다. 그러니까 이 호교론적 연대기, 구원사의 영향력이 르네상스 시기에도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언제 소멸되느냐? 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이 구원사가 언제 소멸되느냐? 지난 시간에 유럽의식의 위기라는 책을 소개를 해드렸죠. 폴 라자르가 1680년에서 1720년 사이에 유럽의 문화는 종교적 권위로부터 탈피하고 고대 저자들의 권위로부터 탈피하고 이런 권위와 과거의 권위와 전통들이 쇠퇴하고 소멸하는 시기. 폴 라자르가 이제 이 시기를 유럽의식의 위기라고 지칭하고 동명의 저작을 쓰기도 했는데요. 바로 이 시기에 구원사도 쇠퇴합니다. 구원사의 쇠퇴에 많은 영향을 미친 많은 요인들이 있었는데요. 그 몇 가지 중요한 요인들을 제가 나열을 해놨습니다. 첫 번째는 지질학의 발전이에요. 지질학이 발전하면서 지구의 나이가 천지창조의 연대보다 오래되었네? 이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고고학적 발견. 천지창조의 연대보다 더 오래된 인류의 흔적을 발견합니다. 고고학자들이. 그 다음에 근대적 성서비평의 탄생. 스피노자나 리샤르 시몽 등이 주도를 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서가 원래 모세오경, 인류의 고대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천지창조부터 고대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모세오경은 원래 모세가 직접 쓴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모세가 신의 계시를 받아서 직접 쓴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혹시 이제 서양 예술 작품을 감상하실 때요, 모세가 모세오경을 집필하는 것을 테마로 그려진 작품이 많은데요. 이 집필하는 모세의 모습 옆에 항상 천사나 신의 모습이 같이 그려지죠. 신의 계시를 받아서 작성했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 스피노자 리샤르 시몽이 보여준 건 뭐냐면 이거를 모세오경을 문헌학적으로 비평을 해보니까 이거 한 사람이 쓴 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시기의 문법이 혼재되어 있고 여러 문체가 뒤섞여 있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와요? 모세오경이 여러 명의 저자들이 여러 시기에 걸쳐서 쓴 텍스트가 축적된 것이다. 이걸 보여준 거죠. 그러면서 성서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데카르트 역시 이 구원사의 쇠퇴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죠. 데카르트로 인해서 인간은 과거의 사실에 대해 아무것도 확실한 지식을 얻을 수 없다는 역사적 회의주의가 확산되게 되면서 그럼 성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인류의 고대사는 진짜 확실한 것인가? 이런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오늘 제가 집중적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이것입니다. 다섯 번째. 저는 이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서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바로 이 5번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사는 왜 쇠퇴했느냐? 가장 중요한 요인을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유럽인들이 비유럽 세계를 만났기 때문에입니다. 좀 부연 설명을 드려볼게요. 유럽인들은 그 15세기 후반부터 탐험 활동을 시작하죠. 포르투갈인들은 아프리카로 거쳐서 아시아까지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콜럼부스가 서쪽 항로를 개척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던 비유럽 세계의 민족들과 굉장히 광범위하게 접촉하기 시작합니다. 유럽인들은. 그러면서 지금까지 자신들이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구원사는 시간적, 공간적으로 한정된 범위를 갖게 되죠. 근데 비유럽 세계에서 이들이 관찰한 현실은 이 시공간적 범위에서 완전히 어긋나 있는 거죠. 이 밖에 존재하는 현실이잖아요. 이 전통적인 시공간적 범위 밖에 존재하는 현실은 성서와는 완전히 다 모순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성서의 권위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 새로운 시공간의 발견에 기여한 또 하나의 요인은 바로 르네상스 인문주의입니다. 르네상스 시기에 다신교 세계의 고대 그리스와 로마, 고대 이집트의 문헌을 뒤지면서 천지창조보다 더 오래된 역사적 문헌들을 발견하게 돼요. 이것도 이제 비유럽 세계로부터 온 거죠. 이집트라는 것은.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을 카엑이라는 이
스위스 역사가가 정리해 놓은 것이 있는데요. 제가 번역해서 가져왔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세기에서 18세기를 거치며 바로 이제 유럽 의식의 위기의 시기죠. 이 시기를 거치면서 역사 서술의 영역에서 보시에에 의해 재현된 이 보시에란 이 강의 마지막에 다시 설명드릴 텐데요. 최후의 그리스도교적 보편사 서술을 했던 사람이다라고. 그리스도교적 보편사 서술의 보수주의 문화의 마지막 세대다라고 일단 여기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보시에 의해 재현된 전통을, 그러니까 다시 설명드리면 구원사의 전통을 약화시키고 소멸로 이끌었던 것은 비유럽 세계와의 접촉을 통해서 만났던, 발견했던 새로운 시간, 전통적인 시공간적 범위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시간, 그리고 이에 준하는 새로운 공간에 대한 경험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그 새로운 시공간의 사례들입니다. 이집트의 사례인데요. 그 교부 에우세비우스가 쓴 이 호교론적 연대기를 우리 앞서서 살펴봤었죠. 근데 이제 르네상스 시기의 인문주의자였던, 프랑스 인문주의자였던 스칼리제르라는 인물이 이 에우세비우스가 쓴 연대기의 원본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복원하려는 목적으로 에우세비우스가 쓴 연대기가요, 전체가 다 전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조각조각 전해져 오고 있었거든요. 이거를 다 내가 복원해 보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에우세비우스의 연대기 원본을 연구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뭘 발견하냐면, 이 에우세비우스가 아까 우리가 본 연대기를 만들 때 여러 가지 기록들을 참고했겠죠. 당시에 존재하던. 그 중에 고대 이집트의 역사가인 마네토의 기록을 참조합니다. 마네토라는 고대 이집트 역사가를 참조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 스칼리제르가 마네토의 기록을 그래서 찾아서 보니까 에우세비우스가 고의로 마네토의 기록을 왜곡시켰다는 사실을 발견하는데요. 마네토가 기록한 내용에 따르면 대홍수 이전의 이집트에서는 이미 왕조들이 번영을 누리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기록이었습니다. 스칼리제르는 굉장히 독실한 그리스도교 신자였는데 학자적 양심이 우선이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자신의 연구 성과를 에우세비우스와 달리 숨기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 또 두려웠어요. 자기가 연구에서 나온 결과가 성서에 완전히 반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발표하기가 두려웠습니다. 자기 책에서 시간에 대한 교설이라는 책을 쓰는데 이 책에서 굉장히 모호한 태도를 취해요. 이런 기록이 있다라는 것을 명시하는데 이게 사실이다 아니다, 얼마나 신빙성이 있다, 이거에 대한 이런 방구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록이 발견되었다는 것 자체만으로 굉장히 큰 스캔들을 불러일으켰죠, 유럽의 지식사회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논쟁이 벌어지는데, 성서가 맞냐, 마네토가 맞냐, 성서가 거짓말이냐, 뭐 이런 논쟁들이 벌어지는데, 그 와중에 보수주의적인 예수의 신학자 데니페토라는 이 인물이 대홍수 이전에는 어떤 왕조도 존재할 수 없다라고 주장함으로써 이 논쟁을 일단락시켜 버립니다. 대홍수 이전에 어떤 왕조도 존재할 수 없다. 기존의 호교론적 입장과 일치하는 이 주장은 바로 우리가 더 나아가 생각해 본다면 이 마네토가 거짓말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어쨌든 이 논쟁은 일단락됩니다. 이 이집트의 사례는, 스칼리제르의 사례는 이 르네상스 시기에 새롭게 발견된 다신교 세계의 고대사가 기존의 시공간적 범위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시간을 체험하게 만들었던 사건이죠. 유럽인들에게. 또 더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중국의 경우가 있습니다. 중국은 사실 유럽과 물질적인 교류가 고대 시기부터 있었어요. 실크로드라는 중앙아시아의 무역로를 통해서 중국의 비단이 로마 시기부터 유럽에 전래되었고, 또 로마에서 상류층들 사이에서 비단 옷이 굉장히 유행하기도 했었고요. 로마의 유명한 시인들, 특히 베르길리우스가 대표적이죠. 이런 시인들의 저작에 보면
비단의 산지 세레스, 라틴어로 이제 세레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게 이제 중국을 가리킵니다. 그 고대부터 그 중세에는 이제 중국으로부터 화약이나 나침판 같은 그 과학 기술이 전래가 됐죠, 유럽으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물질적 교류에도 불구하고 유럽인들은 중국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비단의 산지 세레스가 저 어디 동방에 있다. 그거 외에는 아는 사실이 없었어요. 유럽인들이 중국에 대해서 최초로 알게 된 구체적인 지식을 얻게 된 계기가 바로 예수의 선교사들, 중국으로 파견된 예수의 선교사들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중국으로 갔느냐? 반종교 개혁으로부터 시작되는데요.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마틴 루터, 칼뱅 뭐 등등 여러 종교개혁가들이 활동하고 또 영국에서 헨리 8세가 국교회를 성립시키기도 하고. 자, 이 종교개혁 시기에 교황의 입장에서 이 종교개혁이라는 사건을 바라본다면 엄청난 위기 상황이죠. 자신이 이전에 전 유럽에서 행사하던 정치적, 종교적, 행정적 영향력이 반토막이 납니다. 재정적 타격도 심각하죠. 이제 독립한 지역들은 헌금을 거둘 수 없게 됐으니까. 그래서 반종교 개혁이라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반종교 개혁은 트리엔트 공의회로부터 시작되죠.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결의되었던 사항 중에 하나가 비유럽 세계의 선교에 나서자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상실한 영향력을 비유럽 세계에서 보충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럽 세계 선교의 사명을 띠고 이 예수의 선교사들이 세계 각지로 파견되는데요. 그 중에 중국으로 간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이전에 중국과 교류하던 유럽인들, 유럽의 상인들이었죠, 주로. 이들과 반종교개혁 이후에 파견된 이 선교사들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었는데요. 이 상인들은 경제적 이윤의 추구가 목적이죠. 중국의 문화에 대해서 깊이 알 필요가 없습니다. 중국 사람들과 깊이 친교를 나눌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단순한 의사소통만 되면 이 사람들은 물물교환을 하든지 물건을 사고 팔고 돌아오면 그만이죠. 근데 이 예수의 선교사들은요, 달랐다는 거죠. 그 당시의 중국이 유럽보다 훨씬 역사가 오래된 문명이고 물질적 문화적으로 훨씬 발달된 문명이었습니다. 거기에 가서 그리스도교라는 외래 종교를 전파하려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 중국 문화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되어야 했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중국어를 배웠고요. 거기 굉장히 오래 체류하면서 거기 이제 뼈를 묻을 각오를 하고 간 사람들이죠. 거기 이제 오래 체류했고 중국식 옷을 입고 중국의 말과 글을 배웠고 그 다음에 중국의 상류층, 고위층들과 실제로 사교를 나누기도 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학문적인 관심, 이 선교사들은 학문적인 관심을 가지고 중국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기 시작하고요. 그 연구한 내용들을 유럽에 라틴어로 출판해서 유통시키게 됩니다. 광범위하게 유럽에서 이제 유통이 되는데 이게 유럽인들이 중국에 대해서 알게 된 최초의 계기죠. 근데 예수의 선교사들이 전했던 정보가 유럽인들이 볼 땐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특히 이제 뭐 다 공통적이지만 특히 가장 구체적으로 이 문제가 가장 구체적으로 서술된 것이 마르티니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예수의 선교사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중국의 고대사에 대해서 쓰거든요. 거기 보시면 중국의 전설적인 왕 중에 보키시라는 왕이 있습니다. 신화죠, 신화. 제가 그냥 참고하시라고 여기 보키시의 이미지를 가져왔는데요. 이 이미지만 봐도 이게 실존했던 역사적 인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신화라는 것을 이제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이 마르티니는 이 보키시와 관련된 신화를 역사적 사실로서 자기 책에 기술하게 됩니다. 근데 그랬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보키시의 연대가 대홍수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돼요. 자, 근데 중국은 유럽보다 훨씬 오래된 문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역사 소술도 고대사 소술이 유럽의 고대사 소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정교해요. 신화일지라도. 그랬을 때 중국의 이 고대사 소설을 기존에 해왔던 방식대로 유럽의 그리스도교 역사가들이 그냥 이거 거짓이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무시하고 왜곡시키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논쟁이 벌어지나요? 둘 중에 하나는 지금 거짓입니다. 성서가 거짓이거나 중국 측 사료가 거짓이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사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죠.
새로운 시간을 체험하겠죠, 여기도. 그 다음에 이제 아메리카 원주민과 관련된 문제도 있는데요. 아메리카 원주민은 사실 시간적 범위가 아니고 공간적 범위와 관련되죠. 왜냐면 아메리카 원주민은 성서에 안 나오잖아요. 그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하고 이후 스페인 정복자들이 아메리카로 갔을 때 거기서 찾은 것은 그냥 땅, 그리고 황금 이런 것만이 아니죠. 사람을 만나게 돼요. 원주민을 만나게 돼요, 거기서. 이 원주민들은 과연 사람인가? 유명한 논쟁이 벌어지죠. 그 바야돌리드 논쟁이라고. 이들은 사람인가 짐승인가? 이들이 사람이면 안 됩니다. 성서가 거짓말이 되니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시간이 갈수록 이들이 사람임을 부정할 수는 없죠. 그러면 성서가 거짓말이 되는 거죠. 구원사가 이렇게 깨져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나왔던 재밌는 이론을 제가 하나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자, 아메리카의 인류는 도대체 어디서 튀어나온 사람들인가? 이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유럽인들이. 그래서 나온 몇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요. 예수의 선교사였던 아코스타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베링해가 발견되기 이전이지만 베링해를 통해서 이 구대륙의 인류가 건너간 것이다라고 주장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유명한 비코가 자기에게 영향을 준 4명의 저자 중에 하나로 언급했던 이 그로티우스, 법학자 그로티우스 같은 경우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그린란드를 통해서 구대륙의 인류가 건너갔다. 이 공통점은 어느 누구도 아메리카 원주민이 거기서 자생적으로 발생한 인류다 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이 문제가 생물학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저는 말씀드릴 능력이 없습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제가 설명드릴 능력이 없지만 어쨌든 이 시기에는 어느 누구도 자생적 발전설을 제시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왜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요? 만약에 자생적으로 거기서 발생했다면 아담의 자손이 아니게 되는 거죠. 성서를 부정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나온 이론입니다. 이따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집트인들이 이주했다. 뭐 이런 설도 제기됩니다. 다 공통점이 있죠. 구대륙의 인류가 건너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보편사 서술의 이 구원사에 쇠퇴와 소멸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바로 비유럽 세계의 현실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비유럽 세계와 광담의학에 접촉하고 새로운 기존의 시공간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정보들이 막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전 유럽적인 논쟁이 발생합니다. 이제 인류의 보편사를 계속 써와 역사가들이 보편사를 쓰는데 이 새로운 정보들을 어떻게 취급해야 할 것인가, 보편사에서. 성서와는 어떻게 조화시켜야 될 건가, 이거를.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이 양의 이 새로운 정보들을 다 무시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 시기가 오면. 기존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유럽 세계, 다신교 세계가 너무나 방대하게 커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주제로 기존의 전통적인 보편사를 어떤 형태로든 바꾸어야 할 필요가 생겼고,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전유럽적인 논쟁이 벌어지는데요. 이게 17세기의 일입니다. 17세기 유럽의 예외 없이 모든 지식인들은 직접적으로, 의식적으로 이 논쟁에 참여하든 아니면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참여하든 직간접적으로 이 논쟁에 전부 다 참여합니다. 비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게 바로 새로운 학문의 가장 중요한 맥락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 논쟁이. 이 보편사 개장 논쟁에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어졌던 주제들이 있는데요. 3가지입니다. 보편사의 연대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수정할 것인가. 그 다음에 성사와 세속사의 관계, 다시 말하면 성서와 다신교 민족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인류의 기원에 관한 문제. 이것은 인류는 과연 전부 다 아담의 자손인가 하는 문제. 아메리카 원주민이 야기한 문제입니다. 이런 주제들로 논쟁이 벌어지는데 이게 전부 다 새로운 학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테마로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실제 읽으면서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냥 이 문제들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세 주제를. 첫 번째, 연대기의 문제 볼게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중국, 이집트, 이런 사례들로부터 기존의 연대기보다 훨씬 인류 역사가 오래되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이미 알아버렸죠. 성서의 연대기보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이 문제를? 이 당시에 그래서 70인역 성서를 채택해서 성서의 연대기를 다시 계산하자라는 주장이 보시우스나 마샴과 같은 이집트 연구자들입니다. 이집트 연구자들에 의해서 제기가 되는데요. 70인역 성서란 뭐냐면 성서에 여러 판본들이 있는데 성서의 원본은 히브리어로 쓰여졌죠. 근데 이거를 고대 그리스 학자들이 70인의 그리스 학자들이 이것을 그리스어로 옮겨놓은 고대 판본이 존재합니다. 이게 70인역 성서인데요. 성서의 천지창조의 연대를 계산할 때 이 70인역 성서를 가지고 계산을 하면 천지창조의 연대가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 이 새롭게 체험한 새로운 시공간 있죠. 기존의 천지창조 연대보다 더 오래되었던 중국, 이집트의 역사를 성서 연대기 안에 끼워 넣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주장을 들고 나오죠. 반면 같은 그리스도교 역사가 중에 이제 조지 호른 같은 경우는 70인역 성서를 사용하게 되면 결국에는 성서를 부정하는 자들을, 성서 연대기를 부정하는 이단적인 사상가들을 우리가 이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라고 반박을 하기도 합니다. 호른이 굉장히 강경한 호교론자죠. 호른이 채택했던 연대기가 바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스칼리제르의 논쟁을 일단락시켜버렸던 예수의 수도사 데니페토의 연대기였습니다. 이 당시에 강경한 호교론자들이 택하는 연대기가 데니페토였다. 이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비코도 데니페토의 연대기를 채택하기 때문에. 이건 좀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새로운 학문의 연표를 저희가 볼게요. 자, 연대기의 논쟁에서, 이런 논쟁의 맥락에서 우리가 새로운 학문의 연표를 다시 한번 들여다볼게요. 몇 가지 이 논쟁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이제 지식이 있으니까, 이미 알았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이걸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비코에게 있어서 인류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하죠? 히브리 민족의 대홍수로부터 시작합니다. 뭐와 연관돼요? 이 이전의 역사는 존재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왜 천지창조부터 시작하지 않을까요? 비코의 연표는. 왜죠? 천지창조부터 다루게 될 경우에는 새로운 아까 그 중국의 문제라든가 이집트의 문제 이런 걸 끼워넣어야 되는데 이 연표에 난감하죠. 호교론적 연대기를 작성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생략해버립니다. 빼버려요, 이거를. 그래서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 대홍수로부터 시작이 되죠, 이 연표는. 다 그냥 침묵해버립니다, 이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집트,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기둥이 이집트 민족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요. 여기 이집트의 왕조들이라는 로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 왕조들은 어떤 왕조들을 의미할까요? 아까 이집트 역사가 스칼리제르가 발견했던 이집트 역사가 마네토가 얘기한 어디죠? 예. 바로 이 마네토가 얘기했던 이집트 왕조입니다. 마네토의 기록에 따르면 천지창조보다 더 오래됐잖아요. 이집트의 왕조가. 대홍수보다 천지창조보다 더 오래된 시기에 이집트의 왕조가 번영하고 있었다라고 주장했는데 비코는 완전히 부정하죠. 바로 이 이집트 왕조가 대홍수 이후로 편년되어 있죠. 굉장히 강경한 호교론자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다음에 여기 천지창조의 연대를 편년하는데요. 천지가 창조된 뒤 몇 년 후에 대홍수가 일어났고 몇 년 후에 이집트의 왕조가 번영했는가? 다른 사건들은 몇 년이 지나서 일어났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자, 이 기준으로 삼았던 이 천지창조의 연대는 뭘 기준으로 한 걸까요? 비코가 직접 계산한 걸까요? 그렇지 않고요. 아까 강경한 호교론자들이 채택했던 데니페토의 연대기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이 천지창조의 연대에서. 자, 우리가 그러면 17세기의 논쟁을 토대로 연표를 분석해 봤는데요. 자, 제가 앞서 서두에 드렸던 하나의 문제가 있잖아요. 비코의 종교성에 관한 논쟁의 맥락에서 봤을 때 이 보편사 서술이라는 관점에서 새로운 학문은 비코는 과연 호교론자였는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선생님들? 이 연표를 놓고 봤을 때 굉장히 호교론자 중에도 굉장히 강경한 호교론자라는 것을 우리가
부정하기가 힘들죠. 연표는 그런데요. 근데 새로운 학문 책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새로운 학문의 한 구절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뭐냐면 여기 이제 데니 페토의 연대기를 채택하면서 이 새로운 학문이라는 책에 보시면 연표가 서두에 등장하고 그 뒤로 연표에 대한 주석이 등장합니다. 이 주석에 보시면 70인역 성서에 대한 비판이 나와요. 70인역 성서를 옮겼던 그리스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치명적인 증오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조금 더 설명드려 보면 원래 신은 히브리 민족이 다른 민족과 교역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 민족의 참된 종교, 비코는 참된 종교라고 표현하죠. 참된 종교가 다른 다신교와 섞여서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0인역 그리스 학자들은 성서를 옮겨버렸죠. 그리스어로. 그 70인역 성서의 불경함에 대해서 비판하죠. 자, 70인역 성서를 뜬금없이 왜 비판할까요? 새로운 학문에서. 바로 이 논쟁이에요. 이 논쟁. 이 70인역 성서의 사용을 주장했던 보시우스와 마샴에 대한 비판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명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강경한 호교론자였고 연대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면 비코도 잘 알고 있었겠죠. 이 자기가 연표에서 설정해 놓은 이 시공간적 범위 밖에 인류의 역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비코 역시 비유럽 세계의 현실을 통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걸 부정해야 되죠. 어떻게 부정을 했을까요? 비코는. 이 부정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전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만심이라는, 이탈리아어로 이제 보리아라고 하는 자만심이라는 개념이고요. 두 번째는 시적인 지혜. 저희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소개해드렸던 시적인 지혜라는 원리를 바로 성서의 연대기를 수호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강의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비코가 그리스도교 전통적인 구원사의 연대기를 수호하려는 비코의 의도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연표를 통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연표에 나오는 설정된 시공간적 범위를 수호하기 위해서 그 범위에서 벗어나는 다른 다신교 세계의 역사를 부정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사용했는가 새로운 학문의 텍스트로 들어가서 좀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전략이에요. 자만심과 시적인 지혜인데요. 선생님들 새로운 학문을 이미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만심에 대한 얘기와 시적인 지혜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빈번하게 등장하죠. 새로운 학문에. 비코의 텍스트가 다 그렇지만 사실 읽어도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한번 같이 읽으면서 맥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원리로 어떻게 부정하느냐, 그 다신교 세계의 고대성을 어떻게 부정하느냐. 첫 번째 자만심이라는 것은요, 비코에 따르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민족의 자만심, 두 번째는 학자의 자만심인데요. 이게 뭐냐? 먼저 제가 새로운 학문의 구절을 인용할 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숫자는 아까 니콜리니가 분류해 놓은 단락번호입니다. 번역본에 다 단락번호가 표기되어 있으니까요, 그걸 찾아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민족의 자만심이든 학자의 자만심이든 이것이 태어나는 원리는 인간 정신의 본질적인 속성 때문인데요. 인간의 정신은 어떤 속성이 있냐면 자신이 어떤 대상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때 그것이 실제보다 훨씬 더 여기는 이제 크다라는 표현을 해놨는데요. 훨씬 더 위대하다, 훨씬 더 오래되었다, 훨씬 더 크다, 길이가 길다, 훨씬 더 무섭다, 실제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잘 알지 못할 때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서부터 나오는 민족의 자만심이란 무엇이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로운 학문의 텍스트를. 125번째 단락이죠. 그리스 저자인 디오도로스 시클로스에 따르면 모든 민족은 자만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자만심이란 뭐냐? 다른 모든 민족들보다 앞서 자신들이 인간 삶의 안락함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역사에 대한 기억이 세계의 출발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무슨 얘기냐면요. 자신들이 역사의 시작과 같이 한다. 자신들의 민족이.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민족의 역사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었다. 모든 민족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역사의 기원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민족의 자만심입니다. 이 민족의 자만심이라는 이 개념을 통해서 어떻게 성서의 연대기를 수호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까지 성서의 천지창조의 연대보다 더 오래되었다고 주장하는 민족들의 역사 있죠. 대표적으로 중국과 같은 경우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이거 이 자만심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중국인들은 인류 역사의 기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 민족이 제일 오래되었다. 천지창조보다도 오래되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사실이 아닌 거죠. 중국 측 사료는. 이렇게 활용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민족입니다. 사실 중국뿐만 아니라 칼데아, 스키타이, 이집트, 오늘날의 중국인들까지 세계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믿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이들이 세계가 얼마나 오래되었는가라고 주장했던 걸 보면 자기들 민족이 가장 오래되었다고 저마다 생각하죠. 천지창조보다 전부 다 오래되었다. 그러나 이거와 비교할 때 실제 역사는 훨씬 더 짧다는 거예요. 이들이 주장하는 것보다. 이 신성한 역사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성서 역사가 되겠죠. 성사는 이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인류 역사가 짧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만심은 학자의 자만심인데요. 학자의 자만심은 뭐냐면 민족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학자들도 일종의 자만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이 세계만큼이나 오래되었다고 믿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자, 요것은 무엇이냐면 학자들이 자기가 살고 비코 당대 학자들은 18세기이죠. 18세기 이제 계몽주의의 시기잖아요. 인간 이성의 발달을 이성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보내던 시기죠. 이 발달된 자기 시대에 이성이 발달한 이 인류와 같이 초기 인류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초기 인류는 실제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시 학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초기 인류는 굉장히 원시적이고 미개한 상태였는데 비코가 보기에 이 학자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인류에 대한 지식을 자신들과 굉장히 다른 초기 인류에게 그대로 적용시키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학자의 자만심입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까요? 이 학자의 자만심을 가지고 어떻게 그리스도교 역사관을 수호할까요? 고대 다신교 문명의 미개함을 강조하는 것. 오늘 학자들이 믿는 것과 다르게 그들은 굉장히 미개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들이 생산한 역사적 기록도 미개한 정신의 산물로 간주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중국이나 이집트의 고대사와 관련된 예를 들면 마네토의 기록 있잖아요. 이집트 역사가 마네토의 기록을 예로 들어볼게요. 오늘날 학자들은 아까 스칼리제르나 아니면은 다른 이집트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마네토가 이렇게 썼네. 천지창조보다 오래되었네, 역사는. 이런 결론으로 이끌어가게 되는데 비코가 볼 때는 마네토는 오늘날 학자들과 같이 굉장히 이성이 발달한 그런 상태에서 이 기록을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미개한 상태에서 남겨진 기록, 문명이 생산한 기록이고, 그래서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사실이 될 수 없다. 고대 다신교 세계의 역사적 기록의 신빙성을 훼손하려는 목적으로 그걸 들고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자만심이란 전략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적인 지혜라는 전략인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비코가 초기 인류 문명의 기원에 대해서 밝혀낼 수 있는 열쇠로서 시적인 지혜의 원리를 주장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시적인 지혜와 관련된 새로운 학문의 언급들을 물론 수없이 많이 등장하지만 대표적인 언급들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읽으면서 이해를 해볼까요? 이 개념은 무엇인지. 초기 인류는, 비코가 생각할 때 초기 인류는 추론의 능력은 약해요. 그러니까 비코 당대인들은 이성이 굉장히 발달한 상태고 추론의 능력이, 합리적인 추론의 능력이 극대화되어 있죠. 그러나 초기 인류는 그렇지 않아요. 초기 인류는 추론의 능력은 굉장히 약한데 마치 어린아이처럼 상상력은 굉장히 강건합니다. 비코가 생각할 때 초기 인류는 이랬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초기 인류의 본성은 마치 시인과 같아요. 시인.
이 세 번째 읽어볼까요? 언어와 문자의 기원. 이 초기 인류가 사용하던 언어와 문자의 기원에 관한 원리는 민족들마다 초기의 사람들이 시적인 상징의 언어로 말을 하는 시인들이었다는 것으로서 그것은 그들의 본성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필연성 때문임을 증명할 수 있다.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제가 풀어서 설명드리면요. 본성이 시인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기록들 있잖아요. 문자 그대로 사실이 아닙니다. 비코의 당대의 인류, 당대의 학자들이 글을 쓰는 것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들은 글을 썼는데요. 마치 시인이 시를 짓듯이 비유적인 방법으로 글을 썼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선생님들이 어떤 시를 읽으실 때 거기에 묘사된 내용이 역사적 사실인가요? 실제 현실만을 묘사하나요? 시에서? 그렇지 않잖아요. 일종의 픽션이고 상당한 범위의 문학적 허용이 존재하고 그 안에는 초기 인류의 기록, 인류가 생산한 역사적 기록에 그랬다는 거죠. 시적인 지혜의 원리를 조금 더 깊이 좀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요 933번째 단락인데요. 이거 읽기보다 제가 조금 풀어서 설명드리면 초기 인류는 추론의 능력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초기 인류가 처음에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들어내고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근데 결혼 자체뿐만 아니라 결혼과 관련된 결혼과 결부된 수많은 사건들, 사물들, 현상들이 있겠죠. 이거를 하나하나 분류해서 추상적인 개념으로 만들어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럴 만한 지적 능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성이 충분하게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이 결혼이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의인화시킵니다. 결혼을. 시인들이 하는 것처럼. 제우스의 아내 헤라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결혼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이 사람들은 헤라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시적인 지혜의 원리입니다. 933번째 단락에 설명하고 있는 유피테르, 그 제우스를 말하죠. 제우스의 로마식 이름인데요. 제우스도 마찬가지예요. 초기 인류가 전조라고 여기 번역되어 있는데 전복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자연현상을 보고 기중화복을 점치게 되었을 때 이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었고 이걸 추상적인 개념으로 설명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의인화시켜요. 제우스다. 이와 관련된 모든 것은 제우스다. 헤라다. 이렇게 표시했다는 거예요. 더 들어가 볼까요? 그리스 신화 전체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비코는. 호메로스 일리아드에 보면 아킬레우스가 나오죠. 그리스의 굉장히 유명한 장군인데요. 아킬레우스도 이제 이 당시에는 이제 일리아드가 실제 역사적 사실을 묘사한 거라고 믿었죠, 사람들은. 위대한 시인 호메로스가 쓴 내용에 거짓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킬레우스는 실존하는 인물이에요. 근데 피코에 따르면 아킬레우스는 시적인 지혜의 산물에 불과하죠. 그래서 일리아드에서 아킬레우스 행적을 보면 굉장히 이제 용맹하잖아요. 고대 용맹한 투사를 가리킬 때, 저 사람은 아킬레우스다. 그냥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디세우스가 등장하죠. 일리아드와 오디세이 중에 오디세이는 현명한 사람은 전부 다 오디세우스다. 저 사람은 오디세우스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언어 표현으로 제가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면 너무 착한 사람들 있잖아요. 보고 저 사람 부처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지 않잖아요. 저 사람은 부처와 같이 착하다. 부처와 같이 인내력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저 사람은 부처다. 라는 방식으로 얘기를 하죠. 초기 인류가 기록을 생산하는 방식이 그런 방식이었다는 거죠. 자, 이 시적인 지혜의 산물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성서의 연대기보다 오래된 다신교 세계의 역사를 문자 그대로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비유적 표현이다. 시적인 지혜의 산물이다. 이렇게 간주함으로써 그렇게 된다면 마치 아킬레우스와 오디세우스의 실존을 부정했던 것처럼 중국의 예를 들어볼까요? 중국의 공자. 실존했던 인물일까요? 새로운 학문을 읽어보시면 중국의 공자는 의인화시킨 거예요. 중국에서 현명한 사람을 그냥 다 공자라고 불렀던 거예요. 중국인들은. 공자의 연대가 예수의 연대보다 오래되었다? 이런 주장을 한 사람들이 이 시기에 있었죠. 부정할 수 있었던 거죠. 공자는 실존했던 인물이 아니야. 이렇게 활용합니다. 사례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새로운 학문에 등장하는 이집트의 사례인데요.
이집트의 헤르메스 트리스메기스투스라는 시인인데요. 정확히 얘기하면 반신반인의 존재가 있었습니다. 헬레니즘 제국의 시기에 이제 생겨난 반신반인의 존재인데요. 그 헬레니즘 시기의 그리스의 세계관 문화가 그 헬레니즘 제국 내에서 전 세계로 전파되면서 세계화되죠. 세계화란 말은 각 지역의 토착 문화와 결합이 됩니다. 이 헤르메스 트리스메기스투스가 그리스 신화와 이집트 신화가 결합되는 전형을 보여주는데요. 이집트에 헤르메스 신앙이 전파되었을 때, 근데 이집트에도 이집트의 종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헤르메스 신앙과 토트 신이 합쳐져서 이집트에 헤르메스 트리스메기스투스라는 이 반신반인의 존재가 태어나고 이제 숭배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 트리스메기스투스란 세 배로 위대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집트인들 언어 표현에서 세 배로라는 것은 너무나 위대한, 굉장히 위대한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위대한 헤르메스라는 뜻이죠. 이게 이제 반신반인의 존재, 오늘날 우리의 관념에서는 사실 이거 누가 봐도 이제 신화인데요. 이 르네상스 시기의 유명한 인문주의자 중에 마르실리오 피치노라는 인물이 있죠. 이 사람이, 그리고 이제 이집트에서는 이 헤르메스 트리스메기스투스가 실제로 썼다는 책도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이 책의 1권을 라틴어로 번역합니다. 이 피치노가. 근데 피치노가 번역한 이 헤르메스서의 1권이 포이만드레스인데, 포이만드레스에 따르면 헤르메스의 연대는 모세보다 앞서요. 모세와 동시되거나 모세보다 앞섭니다. 비코도 이거 잘 알고 있었죠. 비코는 이거 어떻게 부정했을까요? 바로 아까 얘기했던, 설명드렸던 시적인 지혜의 원리를 통해서 이 헤르메스, 피치노로부터 기원하는 헤르메스의 연대의 주장을 반박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이집트인들이 사회적 지혜의 특수한 결과로서 인간에게 유용하거나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전자라는 소개 범주로 환원시켰듯 헤르메스 트리스메기스투스를 상상해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현명한 모든 사람을 공자라고 불렀듯이 이집트인들은 이런 거를 헤르메스 트리스메기스투스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치노가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비코의 관점에서 본다면 피치노가 포이만드레스에서 썼던 내용은 하나의 코미디죠. 실존하지도 않는 인물을 모세보다 오래전에 살았던 인물로 설명한 이 내용은 완전히 부정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활용된다는 거죠. 제가 앞서 설명드린 비코의 두 가지 전략이 있죠. 자만심, 특히 이제 민족의 자만심, 학자의 자만심이라든가 시적인 지혜의 원리. 이 두 전략의 전제가 되는 게 있는데요. 비유럽 세계는 굉장히 원시적이고 미개하다. 그러니까 비유럽 세계의 기록들 있잖아요. 이 기록들이 생산되었을 당시의 비유럽 민족들은 비코 당시의 인류와 달리 굉장히 원시적이고 미개한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학자의 자만심 얘기할 때 오늘날 학자들이 알고 있는 상식을 적용할 수 없을 만큼 미개하고 원시적이었고, 시적인 지혜의 원리를 적용해야 할 만큼 원시적이고 미개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한 거죠. 그래서 새로운 학문에서 다신교 세계, 비유럽 세계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빈번하게 등장하는데요. 그걸 보시면 전부 다 하나같이 비유럽 세계를 굉장히 원시적이고 미개한 상태로 묘사를 해놨습니다. 몇 가지 예들을 한번 볼까요? 아까 조금 전에 나왔던 이집트의 사례를 한번 볼까요? 요 이제 45번째 단락인데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이 헤르메스의 미개함에 대해서, 아까 헤르메스 트리스메기스투스의 미개함에 대해서 쉽게 설명드리면 극딜을 하죠, 여기서. 헤르메스의 의학에 기술되어 있는 의학과 관련된 모든 내용들은 헛소리나 단순한 사술에 불과했다 하는 거죠. 이집트는 도덕도 굉장히 방탕했고, 그래서 매춘부를 용인하고 허용하는 것은 물론 존경하기까지 했다. 이집트의 신학은 미신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주술, 마법 이런 걸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들의 오벨리스크와 피라미드, 이집트의 건축도 보면 굉장히 장대한 것을 선호하는데 이집트인들은 이것은 야만성의 산물인 것이다. 이집트의 야만적이고 원시적인 속성을 강조하는 이런 언급들 빈번하게 등장합니다. 이집트의 조각과 주물들은
대단히 조잡해요. 이런 내용들이죠. 그리고 마네토에 대한 언급도 직접 등장합니다. 마네토는 이집트인들이 쓰던 문자, 상용 문자 속에서 우주 전체의 발생을 읽어내려는 자만심을 보였다. 우주의 발생과 관련된 지혜가 이 상용 문자로 쓰여진 글 속에 담겨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이 아타나시우스 키르허라는 예수의 선교사인데요. 이 예수의 선교사는 팜필리아의 오벨리스크라는 책을 쓰면서 오벨리스크에 기록된 상용 문자가 그리스도교의 도래를 예언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신학과 이집트 문화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론이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근데 비코가 볼 때는 아니었죠. 비코가 볼 때는 이 상형 문자란 것은 굉장히 원시적이고 미개한 생태의 인류가 만들어낸 문자 그대로 사실로 볼 수 없는 시적인체의 산물이었죠. 예, 이렇게 서술하는 거죠. 이집트만 미개하게 묘사되는 게 아니고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볼까요? 중국은 근데 그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중국과 이집트. 이집트의 미개함과 원시성에 대한 묘사는 당대 이집트가 아니고 고대 이집트를 대상으로 했죠. 중국의 미개함과 원시성에 대한 묘사는 고대 중국만이 아니고 당대의 중국을 포함합니다. 읽어볼게요. 중국은 세계 문호 다른 민족과 교류하지 않고 있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 교류하지 않은 채 자기들이 역사가 제일 오래되었다 이렇게 믿고 있었다는 거고요.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도 상형 문자로 글을 쓰고 있었어요. 아까 그러니까 비코는 중국의 한자를 이집트의 상형 문자와 동일시하고 있죠. 근데 상형 문자란 것은 아까 뭐였어요? 시적인 지혜의 산물이었죠. 원시적이고 미개한 상태. 중국은 오늘날에도 상형 문자 사용하고 있을 만큼 미개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르네상스 시기에 부활했던 환경 결정론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고 있죠. 환경이 인간의 본성에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어느 민족의 흥망선쇠 발달 정도를 환경적인 요인으로 풀어내는 이 이론. 고대 그리스에서 발달한 이론인데요. 이 르네상스 시기의 인문주의자들에 의해서 부활합니다. 이 흔적을 찾을 수 있죠. 아주 온화한 기후 덕에 훌륭한 재능을 보유했어요. 섬세한 노력이 들어간 경위를 산출했지만 환경결정론에 따르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림 속에는 음영을 넣는 모습을 놀랐다. 동양화가 비코가 볼 때는 음영이 없는 미개한 그림이었다라는 거죠. 어둠 위에서야 빛이 두드러지는 것인데 그들의 그림은 음영도 없고 양각도 없고 깊이도 없고 대단히 조잡하다. 아까 이집트의 예술을 묘사할 때와 동일한 형용사를 사용하고 있죠. 도자기로 된 그들의 작은 조각상은 이집트와 여기서도 동일시되고 있죠. 이집트의 주물만큼이다 조야하다고 비난받는다. 그러므로 이집트인들이 회화에 조야했던 것처럼 중국인들은 오늘날에도 그러하다. 이집트인들은 고대에 그랬던 건데 중국인들은 오늘날에도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이미지는 새로운 학문에 묘사되고 있는 중국의 이미지는 거대한 화석이라고 할 수 있죠. 다른 민족들은 다 발전하고 다 변화하는데 특히 유럽은 중국인들은 여전히 고대 이집트와 같은 발전 단계에 머물러 있는 하나의 거대한 화석으로서 제시되고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 보자면 고대 이집트와 중국을 동일시했던 배경이 있습니다. 이게 비코만 그랬던 건 아니고요. 당 17세기, 18세기 많은 학자들이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까 마르실리오 피치노의 포이만드레스를 제가 소개해드렸는데요. 피치노 이후로 고대 이집트는 고대에서 가장 발달한 민족이었어요. 유럽인들이 생각하기에, 유럽의 학자들이 생각하기에. 근데 중국에 가서 보니까는 중국 문명이 굉장히 발달한 거예요. 예수의 선교사들이. 유럽보다 실제로 훨씬 문화적으로, 물질적으로 발달한 문명이었죠. 근데 그리스도교를 몰라요. 중국인들은. 어떤 문제에 빠지게 되냐면 그리스도교와 상관없이 그리스도교 문명보다 더 발전된 문명을 건설한 민족이죠. 중국인들은.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이 현상을? 이런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와 동일시한 거죠. 고대에 굉장히 발달한 문명을 만들었던 이집트인들이 중국으로 건너갔다. 이런 이론이 아주 보편화되어 있었다는 거죠.
많은 비코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 생산된 많은 문헌들에서 고대 이집트와 중국은 당대의 중국은 동일시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학문에 중국에 대한 묘사와 이집트에 대한 묘사가 같이 등장합니다. 많은 구절에서. 하나만 읽어볼까요? 50번째 단락을 한번 읽어보면 옛날부터 중국인들은 글을 쓰는 법도 알지 못했던 이 중앙아시아의 유목민족들이죠. 스키타이인들은 물론 이집트인들만큼 아니면 그들보다 더 많이 상형문자를 사용해왔다. 상형문자의 상위라는 점에서 중국, 스키타이, 이집트를 동일시하고 있죠. 공자의 철학을 이집트의 종교제례에 관한 책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공자의 사서를. 이 시기가 되면 예수의 선교사들이 사서 삼경을 다 번역해 놓습니다. 라틴어로. 비쿠도 알고 있었겠죠, 그거를. 이 공자의 사서는 이집트의 종교제례에 대한 책과 비슷해서 몇 안 되는 자연현상에 대한 언급은 거칠고 조잡하다. 거의 모든 내용이 세속계의 도덕, 즉 법으로 국민에게 명하는 도덕을 언급하고 있다. 동일시되는 구절입니다. 고대 이집트. 아까 이집트의 헤르메스 트리스메기스투스의 조잡함을 비난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마찬가지 시각에서 중국이 공자를 비난하고 있죠. 자, 이제 저희가 연표를 통해서 비코가 설정한 시공간적 범위를 살펴봤고요. 이 시공간적 범위 바깥에 존재하는 현실에 대해서 비코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었는가, 어떻게 이 시공간적 범위 바깥에 존재하는 새로운 시공간을 부정하고 있는가를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의의 서두에 제가 제기했던 질문으로 돌아가 보면 모미니아노라 로시와 같은 이탈리아 굉장히 저명한 이탈리아 역사가들의 주장대로 비코는 호교론자인가?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호교론자죠. 전형적인 호교론자입니다. 그러나 저의 생각은, 저의 결론은 비코는 호교론과 동일시될 수 없다인데요. 그 근거를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선생님들께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아까 보편사 서술의 개작과 관련된 논쟁이 많이 벌어졌죠. 17세기에. 이게 그 논쟁의 주요 주제 중에 하나가요. 세계 여러 문명의 기원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였는데요. 전통적으로 17세기까지 대다수의 유럽의 학자들은 세계 각지에 서로 다른 문명이 많잖아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하냐면 히브리 민족이 팔레스타인에서 신의 계시를 통해서 자신들의 문명을 건설하고 발전시켰고 이걸 각지에 전파한 거예요. 세계에. 그래서 세계 각지의 문명이 생겼습니다. 이집트 문명도 생기고 유럽 문명도 그렇게 생기고 중앙아시아 문명 다 이렇게 설명해 왔습니다. 그런데 성서의 연대기보다 더 오래된 이 현실들을 접하게 되면서 이 이론을 수정해야 될 필요가 생겼는데요. 그래서 아까도 나왔던 70인역 성서를 사용하자라고 주장했던 마샴을 포함해서 스펜서나 반헬은 이런 사람들은요. 거꾸로 생각했어요. 이제 수정해야 된다, 이 이론을. 다 이집트 연구자들이었는데요. 이들의 주장을 소개하면 이 새로운 학문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민족이 세계 모든 민족에게 문명을 전파한 것이 아니고 거꾸로 이집트인들이 가장 오래됐고 가장 발달되어 있었고 이집트인들이 그들의 문명을 거꾸로 히브리인들에게 전파한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을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여기에 맞서서 전통적인 호교론자였던 보샤르, 위에, 비츠 같은 인물들은 다 새로운 학문에 인용되는 저자들인데요. 이런 사람들은 기존의 견해를 고수했죠. 이거는 이단이다. 마샴, 스펜서, 헤르는 이단이야. 성서에 따라서 히브리 민족의 역사가 가장 오래됐고 그들이 이집트를 포함한 다른 모든 민족에게 그들의 문명과 지혜를 전파했다라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게 됩니다. 새로운 학문의 연표 뒤에요. 연표에 대한 설명, 주석이 이제 붙어 있는데요. 그 주석의 내용을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제가 앞서 소개해드린 이 논쟁이 그대로 제시됩니다. 이 연표는 우선 존 마샴이 확립한 기준과 정반대의 입장을 제시한다. 존 마샴이 확립한 기준은 뭐예요? 이집트 민족이 히브리 민족에게 문명을 전파했다. 이것과 반대되는 입장을 자기는 가지고 있다. 이거 호교론자죠. 비코는 이렇게 봤을 때도.
마시험을 비판합니다. 마시험은 이제 그 이집트인들이 다른 민족에게 자신들의 종교 이래와 사회적 법령을 전파했고 히브리인들도 그걸 받아들인 거다. 스펜서는 이스라엘인들이 신성한 카발라를 매개로 신에 대한 모든 지식을 이집트인들로부터 배웠다. 같은 견해죠. 그거 다 반박합니다. 이걸 비판하면서 회른도 마찬가지죠. 회른도 이집트인들로부터 신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 모세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히브리 민족을 구출할 때 그때 이집트인들로부터 지혜를 배웠다는 거예요. 문명의 지혜를. 그래서 그거를 자기 민족들에 전파했다. 이거를 다 반박하면서 인용했던 것이 비츠입니다. 비츠. 반면 비츠, 호교론자 비츠는 거꾸로 이 자기의 저작에서 이집트인들에 대해 최초로 확실한 정보를 제공한 이교도 저자는 로마 시기의 철인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였다. 그 이전에는 이집트에 대해서 별로 알려지지 않았다.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인들로부터 문명의 지혜를 받았을 리 없다라는 주장입니다. 이 구절 해론상문 44번째 단락에 의거하면 비코는 이들의 입장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이렇게 본다고 해도 이제 전형적인 호교론적인 입장인데요. 사실 비코가 바로 이 문제, 세계 여러 문명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하는 방식은 이 호교론자들과 완전히 다릅니다. 비코는 문명의 자생적 발전소를 얘기해요. 새로운 학문에서. 새로운 학문의 146번째 단락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 공리는 민족들의 자연법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유지되었던 모든 관념들을 폐기시킨다. 자연법은 최초의 한 민족으로부터 출현하여 다른 민족들로 전파되었던 것이라고 믿어주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다 그랬죠. 히브리 민족이 먼저냐, 이집트 민족이 먼저냐, 이 차이만 있을 뿐 세계 각지의 문명의 기원을 설명할 때 어느 한 민족이 다른 민족에게 전파했다. 이걸 전제로, 문명의 전파설을 전제로 세계 각지의 문명의 기원을 설명해 왔던 거죠. 이거에 완전히 반대한다는 얘기를 쓰고 있죠. 이 책의 저자, 여기서도 이제 3인칭으로 묘사하죠, 자신을. 필자라고 안 쓰고. 이 책의 저자가 끈질기게 공을 들여 하려고 하는 일 중에 하나는 각 민족들이 서로를 알지 못할 때, 서로 교류가 없이 세계 각 민족이 각각 독립해서 살아가고 있을 때 자연법은 그 민족들에게서 개별적으로 발생했다. 전파된 것이 아니고 자생적으로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의 자연법은 일단 개별적으로, 자생적으로, 그리고 다원적으로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고 난 후에 나중에 문명의 교류가 있게 되죠. 전쟁, 사절교환, 동맹, 교역 등 문명의 교류의 결과로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인 것이라고 인정되기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구절을 설명해 보면요. 세계 각지에서 문명이 자생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게 교류의 기회를 통해서 서로 다른 민족의 자연법에 대해서 알게 되죠. 그때 똑같네. 똑같은 거예요. 우리 민족의 자연법과. 세계 각지의 자연법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한 민족에게서 다른 민족에게로 전파되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 이론을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함으로써 기존의 문명의 전파설을 완전히 뒤집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이 호교론자들의 입장과도 제가 드린 질문 있잖아요. 비코의 입장은 바로 이 비츠의 입장과 동일했을까? 전혀 아닌 거죠. 비코는 히브리 민족이 이집트 민족에게 전파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문명의 지혜를. 각자 이집트는 이집트인들 나름대로, 히브리인들은 히브리인들 나름대로, 그리스인들은 그리스인들 나름대로 자신들의 문명을 발달시켜 왔어요. 그게 나중에 보니까는 똑같네. 이걸 깨닫게 된 거죠. 문명마다. 그랬을 때 여기와도 다르고 반면 여기와도 다르죠. 비코는 이 논쟁 사이에서 제3의 길을 걷게 됩니다. 문명의 자생적 발전이라는 제3의 길을 걷게 됩니다. 자, 그럼 이 문명의 자생적 발전이라는 이 주장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비코는 세계 각지에서 문명이 자생적으로 발생하는데 이 문명의 자생적 발전을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 없어서는 안 될 요소가 종교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문명은 종교로부터 탄생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학문 후반부에요. 보시면 피에르 벨이라는 자유사상, 17세기 자유사상가에 대한 비판이 등장하는데요. 피에르 벨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피에르 벨은 무신론자의 사회에 대한 가정을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신론자라고 하더라도 도덕관념이 있는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라는 주장이에요. 피에르 벨의 무신론의 시조로 여겨지는데요. 피에르 벨은 당대의 단 한 명의 지지자도 얻지 못합니다. 자신의 시대에. 무신론은 종파를 막론하고 비판의 대상이었으니까 이 벨에 대한 비판이 등장합니다. 비코도. 피에르 벨로 하여금 이 세상에 신에 대한 인식이 없이 민족이 존재할 수 있는지 말해보라 하라. 얘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그게 과연 사실이냐. 말해보라 하라. 비판이죠. 무신론에 반대한 거죠. 비코는. 그러면서 새로운 학문의 결론 부분인데요. 이런 얘기 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 저작, 이 새로운 학문이라는 저작에서 내가 논한 모든 것을 통해서 이런 결론을 우리는 내릴 수 있다. 이 새로운 학문은 경건심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신앙심을 의미합니다. 종교에 대한 신앙심에 대한 연구와 분리될 수 없으며 자, 이 마지막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문장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 종교적 신앙심이 없는 사람은 현명하지 못하다. 풀어볼게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논쟁의 맥락에서 풀어보겠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 종교적인 신앙심이 없는 사람, 종교가 없는 사람은 문명을 발전시킬 수 없는 지혜에 도달하지 못한다. 종교가 없이는 문명은 발전할 수 없다라는 주장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문명은 종교로부터 시작되는데 비코가 얘기했던 종교는 유대 그리스도교가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유대 그리스도교뿐만 아니라 세계에 존재하는 수많은 모든 종교들이 다 문명을 발생시킬 수 있어요. 비코에 따르면. 이게 이제 전형적인 호교론과 비코가 어긋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세계 모든 종교는 문명 발달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기능을 가진다. 이 비코의 주장이었고요. 이걸 보여주는 몇 개의 구절들을 제가 한번 가져왔는데요. 읽으면서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학문 517번째 단락인데요. 여기 이제 고대 문명마다 희생제의가 있잖아요. 특히 비코의 시기에는 그 아즈텍 문명의 희생제의가 원주민들의 부도덕함을 상징하는 이런 사례로 많은 저자들에 대해서 인용이 되었었죠. 그거를 뭐 아메리카 얘기도 나오고 뭐 고대 뭐 페니키아인들, 카르타고인들, 그리스인들도 사실 그 희생제의가 있었죠. 그 일리아드에 보면 아가멤논이 딸을 희생물로 바치는 이런 구절이 등장하기도 하고요. 자, 이런 희생제의를 불경스럽게도 경건한이라는 표현으로 묘사합니다. 엠피아멘테 피오, 영어 이태리어로. 이거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이죠. 불경한데 동시에 경건해요. 경건한데 동시에 불경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새로운 학문의 결론에 비추어서 해석이 가능합니다. 새로운 학문에서 종교가 없으면 문명을 발달시킬 수 있는 지혜를 갖지 못한다. 이게 새로운 학문의 결론이었는데 여기 비추어서 한번 해석해 볼까요? 희생제의는 불경이에요. 그리스도교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불경하죠. 희생제의는. 그러나 경건해요. 이 경건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한 이 신앙심입니다. 희생제의는 그리스도교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불경한 행위지만 문명을 발달시킬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해주는 이 여기서 말하는 이 결론에서 나온 경건함과 동일한 의미의 경건함을 갖습니다. 이것도 역시 불경하지만 종교 제의 중에 하나라는 의미죠. 이건 뭘 보여주냐면 비코에게 있어서 종교라는 것이 갖는 의미가 유대 그리스도교에 국한되는 배타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걸 굉장히 명백하게 보여주죠. 그래서 이거를 좀 마지막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비코는에게 있어서 각 문명은 세계 각지에서 각자 나름의 다양한 종교를 통해서 자생적으로 발전합니다.
발생합니다. 문명은. 그 다음에 이후의 발전 과정에서요. 자율적으로 발전. 자율적이란 말은 각기 다른 속도로 라는 말입니다. 각기 다른 속도로. 이게 왜 중요한지 좀 설명드릴게요. 각기 다른 속도로 발전하는 게 왜 중요한가? 이거 너무나 유명한 얘기인데요. 비코는 이제 로마사의 전문가였고요. 이건 뭐 다다음 주쯤에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로마사의 발전 과정으로부터 인류 역사의 보편적인 역사 발전의 단계를 추출해냅니다. 이것을 세 수로 구분하는데요. 비코는 역사 순환론자였죠. 세 시대, 신의 시대, 인간의 시대, 영웅의 시대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순환합니다. 이게 비코의 역사관이었어요. 요거를 이 비코의 역사관이었고요. 요거를 배경 지식으로 해서 새로운 학문에 나오는 비유럽 세계와 관련된 진술을 읽어보도록 하죠. 462번째 단락의 중국에 대한 묘사인데요. 중국인들은 300개를 넘지 않는 음절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음정과 박자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시켜 그들의 민족 문자에 12만 개에 달하는 사용 문자와 상응시키며 노래하듯 말한다. 중국어의 이제 성조를 의미하는 것 같죠. 이것은 여기서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당시 중국의 한자를 고대 이집트의 상용 문자와 동일시하고 있는데 이건 뭘 보여줘요? 중국은 고대에 머물러 있어요. 반면 유럽은 이미 이 단계를 벗어나서 이성이 만개한 시기로 발달했죠. 중국은 그렇지 않아요. 아까 설명드렸던 거대한 화석이에요. 뭘 보여줘요? 중국 문명과 유럽 문명의 발전 속도가 다르죠. 그렇죠? 이게 뭘 보여주냐면 중국이 첫 번째 주기 첫 번째 단계 상형 문자를 사용하는 신의 시대에 머물러 있는 동안 그렇죠? 유럽은 이미 한 바퀴 돌았어요. 왜냐하면 비코가 볼 때 중세가 신의 시대입니다. 중세가. 그리고 비코의 당대 이성이 만개한 시기. 한 바퀴 돌아서 중세로 돌아왔다가 다시 인간의 시대에 이르는 거죠. 비코가 볼 때 유럽은. 중국은 그냥 여기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속도가 다르다는 걸 보여줍니다. 물론 여기에는 당시 이제 유럽 중심주의적인 생각이 유럽을 세계의 기준으로 보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가 있죠. 그러나 우리 일단 그건 생각해 보지 말고요.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비코는 각 문명의 발전 속도를 전부 다 다르게 설정했다. 중국 말고 일본 사례도 볼까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이것도 예수의 선교사들의 저술에 근거하는데요. 일본의 이제 기사 계급, 사무라이 계급을 말하는 것 같죠? 용을 자신의 문장으로 이제 사용을 했어요. 근데 비코가 볼 때 중세 밀라노를 통치하던 비스콘티라는 가문이 자신들의 가문의 휘장에 용을 사용합니다. 이제 용을 그려놓은 방패를 갖고 있었다. 비스콘티 가문이. 이 얘기는 뭐예요? 유럽이 한 바퀴 돌아서 이게 다시 돌아온 야만의 시대. 이게 바로 중세를 의미합니다.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신의 시대로 온 것이 바로 중세예요. 이 그러니까 비스콘티 가문이 통치하던 시기에 밀라노가 이 신의 시대에 머물러 있던 반면 일본은 여전히 여기 머물러 있는 거죠. 한 사이클을 돌지 못한 거죠. 일본은. 아까 중국과 유사한 사례죠. 아메리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메리카도. 비코는 이제 인류가 문명을 건설하기 이전에요. 거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인류가 처음에 최초의 사회를 건설하기 이전의 인류는 사회 건설 이전의 인류는 몸이 거인입니다. 그러다 문명화되고 사회를 건설하면서 몸이 줄어들어요. 거인이란 걸 왜 껴넣냐면 성서에 보면 거인족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물론 그리스 신화에도 나오지만 성서에는 네피림이라는 이제 거인들의 존재가 나오는데요. 성서와 연결시키기 위해서죠. 초기 인류의 역사를. 그래서 처음에는 거인이었다가 문명을 발달시키면서 원래 사이즈로 인간의 사이즈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당시에 비코의 시기에 유럽에 이런 설화가 전해지고 있었는데요. 신대륙에 가면 마젤란 해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마젤란 해협에 가면 그 아메리카인들은 거인이라는 거예요.
모름이에요. 아메리카는 문명 발달 이전의 상태인 거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이 표를. 유럽은 한 바퀴 돌아서 두 번째 사이클의 마지막 인간의 시대까지 왔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여기 머물러 있습니다. 아메리카는 여전히 거인이에요. 이 단계도 오지 못해요. 사회 건설 이전의 상태라는 거. 물론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유럽 중심주의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얘기가 등장하죠. 유럽인들이 아메리카인들을 발견해서 문명화 시키지 않았다면 그들은 여전히 그 상태에 머물러 있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도 등장하는데요. 뭐 이런 것과 별개로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인류의 각 민족마다 역사 발전의 속도가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요. 이걸 정리를 해보면 이렇죠. 모든 민족은 비코의 설정에서 끊임없이 순환하는 아까 그 영원하고 이상적인 역사의 틀 안에서 자생적으로 문명을 형성하죠. 각지의 종교를 통해서. 그리고 각기 다른 속도로 발전합니다. 이게 비코의 역사관이에요. 자, 그래서 이탈리아의 철학사가인 란두치가 역사 발전의 단위는 비코에게 있어서 전 인류가 아니라 각 개별 민족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처음에 자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아까 강의 처음에 설명드렸던 구원사와 그러면 비코의 역사 소수를 동일시할 수 있나요? 여기서 비코가 그렇게 자신의 작품에서 끊임없이 호교론자들을 인용하고 호교론적인 의도를 명시적으로 내비쳤음에도 불구하고 비코의 역사 소수를 과연 호교론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죠? 이론론적, 물론 전통적인 시공간적 범위를 수호하고 있습니다. 분명 비코는. 그러나 비코가 깨뜨렸던 것은 이 시공간적 범위가 아니고요. 이론론적 시각이라는 거죠. 유대 그리스도교 문명이 최초고 가장 우월하고 그들이 다른 민족에게 문명을 전파했고 그리고 모든 인류가 하나의 단위가 되어서 똑같은 속도로 최후의 심판과 인류의 구원을 향해 달려나가는 이 구도를 전부 다 깨뜨리고 있는 거죠. 비코는. 이렇게 봤을 때 비코를 과연 호교론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는 거죠. 이게 제가 갖는 의문입니다. 호교론과 동일시될 수 없다. 비코는. 그래서 이 비코의 역사관이 갖는 의미를 제가 한번 역사적인 맥락에서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이 보편사 서술이 세속화되는 과정이죠. 유럽의식의 위기와 더불어서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세속화되는데 이 세속화의 양상을 보여주는 확실한 이정표가 두 개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인용되었던 프랑스의 굉장히 보수주의적인 신학자 보시에가 1681년에 보편사 논고라는 책을 출판하게 되는데요. 1681년이면 이미 비유럽 세계, 유럽의 이제 보편사 서술의 개작과 관련된 논쟁이 한창이었고, 그리고 비유럽 민족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어요, 보시에도. 근데 이 보편사를 보시면 유럽 민족에 대한 언급이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런 방구 얘기도 안 꺼내요. 왜? 얘기를 꺼내는 순간 곤란해지기 때문에. 아까 비코가 대홍수 이후부터 역사를 시작한 것과 동일한 의도죠. 근데 이로부터 뭐 한 70년이 지났나요? 1756년에 출판된 볼테르의 보편사 소설에 보시면 1장과 2장이 중국을 포함한 페르시아 등등 유럽 세계에 대한 서술로부터 시작합니다. 의도가 명백하지 않나요? 볼테르는 보편사를 쓰면서 왜 비유럽 세계를 1장과 2장에 배치했을까요? 바로 볼테르는 전통적인 구원사의 시공간적 범위를 깨뜨리고 있는 거죠. 이들의 역사가 보편사 서술에 편입되는 순간 그 이후에 서술될 구원사의 시공간적 범위는 완전히 깨져버리게 된다.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볼테르는. 자, 여기서 한번 저희가 판단해 보겠습니다. 볼테르의 제가 보여드린 비코의 보편사 서술은 볼테르에 가까운가요? 보시에 가까운가요? 연대기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보시에와 상당히 유사하죠. 그러나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 보시에와도 다르고요. 볼테르와도 다릅니다. 비코는 볼테르처럼 이 시공간을 깨뜨리지 않아요. 시공간의 범위를 유지한 채 이론론적인 비전을 깨뜨리고 있는 거죠. 굉장히 혁신적이죠. 언제나 제가 항상 말하는 것은 볼테르보다 비코가 훨씬 혁신적입니다. 왜냐하면 비코의 이런 시도, 이론론적인 비전을 깨뜨리려는 이 시도는 오늘날 우리 시대와 바로 연결이 돼요.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비코, 굉장히 저명한 철학자가이자 비코 연구자로도 유명한 아이제이아 벌린이요. 비코를 현대적 의미의 다원주의의 성구로 해석합니다. 세계 각 지역의 종교에 대한 다양성의 인정, 각 문명의 발달 정도에 대한 세계 모든 문명을 유대 그리스도교 문명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요. 자생적 발생, 자율적 발전, 각 종교의 가치들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현대적 의미의 다원주의의 성구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비코 사상의 혁신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